오늘은 지구기후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부터 132쪽, 학습지 80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지구과학 수행평가 10월 30일에 있고요. 포트폴리오 제출 학습지 11월 3일까지 제출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 중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27쪽에 그림 2-51번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과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ppm, 메테인의 농도는 ppb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ppm은 100만 분의 1, ppb는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입니다. 이렇게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증대되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요. 온실기체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그리고 산림 파괴로 인한 광합성량 감소로 인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 128쪽에 지구 기온 변화 자료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 사각형별로 과거 약 110년의 표면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면 기온 편차가 양의 값을 가지면 빨간색을, 음의 값을 가지면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부 몇 개의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즉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림은 1850년, 2012년 동안 연평균 기온을 1986년에서 2005년의 평균 기온과 대비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은 연도, Y축은 기온의 편차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1850년부터 2012년, 1900년부터 2012년, 그리고 1950년부터 2012년 범위에서 기온 변화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직선을 먼저 표시하고요. 기울기를 비교하여 지구온난화의 경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185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온변화 경향성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나타냈고요. 이번에는 1900년부터 2012년까지 기온변화의 경향성을 초록색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부터 2012년까지 기온 변화의 경향성을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점차 현재로 올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점점 커짐을 나타나는 걸로 보아 전보다 기울기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두 번째로 온난화의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기온은 관측된 이래로 꾸준히 높아졌고요. 19세기 말에 비해 약 지구가 0.85도씩 상승하였습니다. 교과서 129쪽 그림 2-52번을 보면 지구의 기온 변화를 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온 변화 모델과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따른 기온 변화 모델과의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실제 기온 변화를 주황색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온 변화 모델을 보라색으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따른 기온 변화 모델을 초록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둘 중에 실제 기온 변화 모델과 거의 실제 기온 변화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델은 그렇죠. 초록색인 걸로 보아서 지구의 기온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까지 고려했을 때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에 걸쳐서 환경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과서 129페이지에 지구온난화가 주는 영향 알아보기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900년 이후 지구의 평균 해수면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평균 해수면 편차는 1986년에서 2005년 평균 해수면 대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로 올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면이 상승한 까닭,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계인데요. 온도계는 온도계 내부에 있는 알코올이 온도가 상승할수록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기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닷물의 온도, 수온이 높아지면 알코올과 같이 바다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당연히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륙 위에 있던 빙하가 융해됩니다. 대륙 위에 있던 빙하가 융해되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날 거예요.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수온이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해서 해수면 상승하고요. 또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대륙 위에 있던 빙하가 녹으면 역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수의 열 팽창이 1년에 약 1.1mm씩, 대륙 빙하의 융해로 1년에 0.76mm씩 부피가 상승하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기후대가 변하면서 식생대가 고緯도로 이동해서 식량 생산에 변화가 생기고요. 당연히 생태계 변화도 나타나겠죠. 세 번째,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증발량과 강수량의 지역적 편중이 생겨서 바닷가 옆에는 증발량이 많아져 곧 강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비의 양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내륙지방은 증발량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지지는 않아 증발량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물 부족이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강수량과 증발량 변화로 인해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하여 열대성 질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온도도 고위도 지역이 높아져서 대서양 심층순환이 약해져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앞에서 배웠었죠? 기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용존 기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7페이지를 이용하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의 관측소 16곳에서 1910년에서 2009년 동안 측정한 기온과 강수량을 10년 범위로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먼저 그래프 볼게요. 1910년에는 12도씨, 2000년에는 13.5도씨가 된 걸로 보아서 약 1.5도씨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약 1.5도씩, 강수량도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구 평균 기온은 최근 100년간 약 0.8도씩 상승했는데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00년 동안 아까 1.5도씩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에 비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100년간 기온이 상승했고요. 강수량도 대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요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잡히는 주요 어종이 한류성 어종에서 오징어 같은 난류성 따뜻한 물에서 사는 어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봄꽃의 개화식이 빨라졌고요. 겨울은 짧아지고요. 여름은 길어졌으며 이로 인해 열대야 일수도 길어졌습니다. 또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로 pH의 감소가 일어나 해양의 산성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과학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기체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기체를 흡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에너지원의 부가가치를 높인 신에너지와 에너지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합한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132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 발전이 있는데요. 이 태양 광 발전은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4번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를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긴 하는데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 비옥환은 이미 배출된 대기 중 온실기체를 흡수하는 방법인데요.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바다에 공급하면 이를 통해 식물의 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광합성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 온실기체를 흡수할 수 있겠죠. 이 밖에 우주 반사막 설치와 같은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반사막은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량을 반사시켜서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아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협력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은 1992년 UN 기후 협약을 체결했고요.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97년에는 교토 의정서,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을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과 외계 행성계의 별의 물리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